2004년 12월 8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살해된 사람은 이 건물 3층에서 영업하고 있던 전당포 주인 50대 고 씨와 맞은편 비디오방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신 씨, 두 사람이었어요. 비디오방에서 영화를 보던 손님이 이 끔찍한 살인 현장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두 점포가 마주보고 있는 데다가 같은 시각에 두 명이 연달아 살해된 점으로 봤을 때 동일범의 소행으로 확신했죠. 두 사람 모두 각각 10군데 이상 찔린 채 죽어 있었고 피해자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찔러놨는지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전당포에서 비디오방 입구까지 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심한 밤도 아니고 대낮에 이렇게 끔찍하게 두 명이나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우선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전당포 주인이 살해된 것으로 봐서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두 사람이 연관성이 없는 데다가 20번 가까이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봐서는 단순하게 돈이 목적이 아닐 가능성도 있었죠. 이에 경찰은 범인이 어떤 원한이나 치정, 채무관계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피해자들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탐문 수사로는 범인을 특정 지을 만한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남겨진 지문과 족적을 채취해서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하는 동시에 강도살인 전력이 있는 동의수법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다행히 범인의 모습은 상가 CCTV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 옆 건물 금은방 가게 내부에 있던 CCTV 화면에 현장을 빠져나오는 남자 2명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 안에서 찍힌 CCTV여서 화면에 찍힌 모습만으로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분석하기가 어려웠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서경찰서 형사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범인이 2명의 남성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용의자 30대 남성 2명을 전국에 공개 수배했지만 여전히 수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강남경찰서에서는 병원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일삼던 2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었는데요. 압구정에 있는 성형외과에 환자로 가장해서 침입한 뒤 의사와 간호사를 위협해서 돈을 뺏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중 밝혀진 사실은 강도 피해를 당한 병원이 압구정병원 한 곳이 아니었어요. 목동과 신정동, 광명시 등의 범행도 동일범의 범행으로 추정됐죠. 피해를 당한 병원 측에 따르면 범인들은 병원 진료를 마칠 무렵 환자들이 없는 시간에 방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병원 강도 용의자들의 단서는 금방 드러났어요. 당시에 강력반 소속 형사 아는 사람 중에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 사람이 물건을 팔고 받은 수표가 바로 강도를 당한 그 병원에서 나온 수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수표를 역추적한 결과 당시 59살의 이진구라는 사람이 사용한 수표로 밝혀졌죠. 이진구는 그때 사기 도박에 연루돼서 수백 가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직업도 없고 특정 거주지도 없던 그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확인한 수사팀은 그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아버지는 큰일이 난다며 빨리 잡히는 게 낫다고 설득했죠. 하지만 그의 아들도 아버지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오래된 탓에 그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이진구가 과거에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근처에 살았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었죠. 수사팀은 상점을 일일이 탐문했고 이진구와 가깝게 지냈던 인물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일대를 찾아다닌 결과 한때 이진구와 친했다는 상점 주인으로부터 얼마 전에 이진구가 어떤 남자와 같이 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끈질긴 탐문 수사로 이진구가 거주했다는 하숙집까지 알아내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하숙집에 그는 없었습니다. 하숙집 주인의 말에 따르면 이진구가 하도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아서 그의 짐을 싸서 창고에 넣어둔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 짐들 중 이진구의 신발을 발견했고 그 신발을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후 통신 수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 대구에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탐문 수사로 이진구가 평소 춤을 즐긴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수사팀은 대구 시내에 있는 캬바레를 몽땅 뒤졌어요. 그리고 그가 대구에는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간 은신해 있을 만한 여관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여인숙 주인으로부터 이진구가 이틀 동안 묵었다가 방이 춥다며 다른 여관으로 옮겼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진구가 묵고 있는 여관을 찾게 됐어요. 하지만 섣불리 검거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가 나올 때까지 여관 근처에서 잠복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정오쯤 이진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여관을 나왔어요. 근처 숙소로 다시 옮기려는 듯 보였죠. 거기서 형사들이 어이가 없었던 게 그의 모습이 도망자의 행색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에게 뺏은 명품 선글라스와 바바리를 입고 마치 사업가처럼 보이게끔 커다란 가방까지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는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체포됐죠. 검거된 이진구는 자신의 강도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어요. 추궁을 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범행을 한 곳은 어디고 두 번째는 어디였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써냈죠. 오히려 너무 순순히 자백하는 게 수상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밝혀진 그의 범행은 무려 17차례나 됐고 피해 금액도 6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렇게 많은 범행을 술술 자백했다는 게 수상하다 느낀 형사들은 더 끔찍한 추가 범행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라고 직감을 했고 그가 묵었던 하숙집에서 가져온 신발을 더 면밀하게 살피게 됐죠. 그러다 발견한 신발 밑창의 혈은 오랜 강력반 생활로 터득한 직감이었을지 모릅니다. 곧바로 관내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들을 일일이 확인하던 중 3개월 전에 발생해 미제로 남아있던 석촌동 살인사건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렇게 석촌동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이진구의 신발 문양이 일치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 신발에 묻은 핏자국이 석촌동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동일한 것으로 나왔죠. 이진구는 끔찍한 강도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서울 외곽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강도행각을 계속해서 벌여왔던 거예요. 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던 이진구는 결국 다음날 8시 30분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검거된 공범 당시 39살의 이병주가 자백했다는 사실과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진구와 이병주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출소 후에도 형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죠. 같이 약을 하면서 특정한 직업 없이 막노동판을 전전하던 이들의 삶은 하루살이 인생이었어요.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들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전당포 주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했죠. 그 범행 대상은 이진구가 과거에 몇 차례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석촌동의 전당포 주인이었어요. 그렇게 12월 8일 두 사람은 전당포로 향합니다. 전당포 내부는 외부인 출입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병주는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고 평소 전당포 주인과 안면이 있던 이진구가 먼저 혼자 들어갔죠. 잠시 후 이병주가 전당포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진구는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전당포 주인의 머리를 마구 가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세게 반항하는 주인을 마구잡이로 찔러 살해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전당포 앞에서 초조하게 망을 보고 있던 이병주가 딸깍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뭔가 퍽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를 들었던 비디오방 직원이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이때 이병주는 멈칫하고 서 있는 신 씨를 데리고 다급히 비디오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잠깐 앉아보라고 했는데 너무 놀라서 패닉이 온 신 씨가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도망치려고 한 순간 이병주는 신 씨를 붙잡고 무참히 살해합니다. 살인 후 상가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이왕 죽였는데 물건이나 갖고 가자는 이진구의 제안에 다시 범행 현장에 올라가 현금 10만 원과 금고 안에 들어있던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서 숙소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한 거죠.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고 사창가 일대를 전전하면서 각자 흩어져서 도피 행각을 벌여왔는데요. 둘이 만나야 할 때는 간간히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연락을 하거나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 장소만 정한다든지 치밀한 작전을 벌이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모두 검거된 거죠.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와서도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농담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오늘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는 등 식사 메뉴까지 정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진구는 어떻게 알고 대구까지 와서 자신을 체포했냐면서 경찰을 칭찬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서 경찰들이 분노하게 했죠.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에도 흉기를 지니고 다녔는데요. 이진구의 경우에는 범행을 위해 장도리를 구입한 뒤 소지하고 다니기 쉽도록 자루까지 짧게 잘라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이들은 붙잡힐 경우 경찰을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계획으로 칼과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어서 경찰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병원 강도 행각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돈이 많을 것 같아서 병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강남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뉴스에 오르내릴 게 뻔할 것 같아서 압구정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부러 외곽 지역에 위치한 병원만을 골라서 범행을 해왔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2005년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어요. 하지만 이들이 벌인 살인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잊히는 듯 했어요. 그러다 이들이 다시 거론된 건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4년 뒤였던 2009년이었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병주는 이진구에게 방이동 빌라에서 죽인 부녀자들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괴롭다면서 우리가 죽인 사람들이 알려지면 유영철, 강호수는 게임도 안 돼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다른 수감자가 받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감춰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1년 65세가 된 이진구는 간암으로 사망하기 전 숨겨뒀던 자신의 범행과 공범 이병주의 범행을 추가로 자백합니다. 두 사람이 저질렀던 추가 범행에 대해서 시간순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1995년 7월 이진구가 전북 익산에서 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신원불명의 행인을 치고 난 뒤 시신을 다른 장소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됐어요. 그리고 1997년 3월 11일 오전 6시 40분경에 서초동에 있는 디스코텍 딥하우스 지하 1층에서 주인 오씨와 관리인 김씨가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또한 이진구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했어요. 서초동 딥하우스는 지하 1층 270평의 강남권 최대 규모의 디스코텍이었는데요.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3월 11일 새벽 6시 40분경
청소를 하기 위해 딥하우스에 들어간 청소부 박 씨가 지하 1층 후문 계단을 내려가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바닥에 말라붙은 피가 흥건했고 그 위로 누구의 시체가 있었죠. 주인 오 씨는 가슴과 목 등 9군데, 그리고 관리인 김 씨는 복부 등 7군데나 찔린 상태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국가수에 따르면 사망 추정 시각은 11월 오전 12시 50분부터 오전 6시 사이로 밝혀졌어요. 사건 발생 장소인 비상구 계단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남성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그려졌고 3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용의자는 밝혀지지 않았죠. 현장 증거 또한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했어요. 탐문 수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딥하우스 살인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14년이 흐른 뒤 이진구가 사건의 전모를 털어놨던 건데요.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 이씨 강씨와 공조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지요. 목적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저질렀던 증거로 딥하우스 내부 구조와 사건 현장의 정황,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자세히 밝혀지기도 전에 이진구의 간암이 악화돼서 사망합니다. 경찰은 공범 이씨를 조사했지만 이진구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이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했고 또 다른 공범인 강씨는 재조사 당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상태라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웠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 상태로 남았죠. 그리고 1998년 발생했던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도 이진구가 숨지기 전 이병주가 자신한테 그 사건이 자기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털어놨다는 서신 자백도 있었는데요. 이병주 본인은 가담하지 않았고 공범 2명과 함께 약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병주는 이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면서 함구하는 바람에 결국 진위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병주가 저지른 살인사건들의 잔인함을 봤을 때 정말 그가 사바이 단란주점의 살인사건의 주범인가 하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25일 이진구가 약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모현동의 서점 종업원이었던 20살의 오씨를 위협해서 골방으로 끌고 가서 결박한 뒤 강간하고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했던 사실도 밝혀졌지만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치사로 인정이 돼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됐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추가 범행이라고 자백했던 사건들이라서 그런지 뭔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사건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답답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15일 오후 1시 약에 취해 있던 이병주와 이진구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서 40대 여성 김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당시 사건 현장 CCTV 영상이나 DNA와 같은 물적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4일 뒤인 8월 19일 새벽 3시 30분 이병주는 이번에도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 계단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던 20대 여성 최 씨를 칼로 찔렀고 약 10분 뒤 600m 정도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그때 마주친 19살의 원양까지 칼로 찌르고 도주했어요. 두 사람 모두 치명상을 노렸다기보다는 여기저기 마구 찔린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 씨는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원양 역시 3개월 동안 중태 상태에 있었지만 정말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 2019년 이병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2022년 1월 10일 대구지방법원은 이병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10개월 뒤 열린 2심 공판에서도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병주가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이 사건 기록을 들고 와서 다 읽어줬다면서 사건을 조작하는데 공조한 거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의학 교수는 석촌동 비디오 가게에서 살해된 신 씨와 미아동에서 피해를 당한 두 여성의 자상이 같은 흉기에 의해 찔린 것으로 봤어요. 찌르는 패턴 역시 유사하다고 봤고 범인 역시 같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이병주가 무죄를 받는 바람에 범인이 밝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아동 사건을 저지르고 2개월 뒤 이번에는 방이동 빌라에서 주부 2명을 살해합니다. 2004년 10월 8일 오후 11시경 인근 공원에서 약을 투약한 이병주는 이진구의 집으로 찾아가던 길에 한 빌라 201호에 가스 검침원을 가장해서 들어갔어요. 집 안에는 50대 여성 이씨와 이씨의 친구 김씨 둘이 있던 상태였죠. 이병주는 부엌에서 가스 점검을 하는 행세를 하다가 부엌 칼을 꺼내 들고 강도로 돌변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6장을 빼앗았어요. 이어서 이씨의 가슴과 등을 10회, 김씨의 가슴을 8번 찔러 죽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손에 있던 반지와 장롱에 있던 현금 40만원까지 훔쳐서 도주합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모 마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50만원을 인출했어요. 이 사건은 다행히 CCTV 영상 증거가 남아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이병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쌍무기수가 된 겁니다. 약 2달 정도 지난 2004년 11월 28일 오후 6시경 이번에는 이진구 이병주 두 사람이 웨딩숍에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간 뒤 주인 최 씨를 식칼로 위협해서 결박하고 15만원과 카드 한 장을 빼서 도주한 사건을 시작으로 병원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석촌동이 전당포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겁니다. 석촌동 살인사건을 벌인 뒤 약 한 달 뒤였던 2005년 1월 4일 오후 3시쯤에는 서울 논현동에서 이진구가 모 골프클럽 뒤편의 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보고 문을 열고 담배를 꺼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모습을 본 차주인 40대 남성 남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다가오자 남씨의 팔을 찌르고 도주했고 2월에는 두 사람이 또 약에 취해서 이비인후과에 환자로 가장한 뒤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서 원장을 칼로 위협해 20만원을 빼앗고 손발을 묶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석촌동 살인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다면 암수범죄가 될 만한 사건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겁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두 사람이 저지른 7건의 사건에서 9명이 살해되고 2명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물론 석촌동과 방이동 살인사건만 유죄 선고가 내려졌고 나머지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돼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한때 이병주와 같이 수감되어 있었다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병주가 계속해서 추가 범행을 자백하는 건 영치금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를 제보하면 형량을 낮춰주는데 이를 악용해서 경찰에 제보할 범죄를 수감자들끼리 사고파는 공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병주는 어차피 무기수니까 다른 범죄자가 돈을 줄 테니까 이병주에게 대신 자백하라고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받기로 한 영치금보다 더 적게 들어와서 였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혜성 박사는 추가 범행을 판결했을 때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더 파헤쳐야 했었는데 실체적 진실보다는 수감 생활 동안 금품을 마련할 목적이 아니었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허위 자백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아쉽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가 털어놓은 자백들이 모두 영치금을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까요? 방이동과 석촌동 살인사건 외에는 모두 해결이 되지 못한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진구는 간암으로 사망했고 현재 이병준은 형사에게 또 다른 여죄를 털어놓을 테니 사형수가 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19년째 수감 중인 그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가 감옥에서 얼마를 살든 반성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사람에 의해 잔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